이게 마지막 그 주제고요. 또 앞에 길어가지고 좀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빠르게 다소 좀 쟁점이 있더라도 빨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미디어 학자이자 또는 활동가로서 갖고 있는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성은 우리가 흔히 대학에서 말하는 미디어와 사회라는 과목을 제일 싫어합니다. 미디어 앤 소사이어티인데요. 마치 무슨 뭐 미디어가 사회로부터 동떨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독립돼서 존재하면서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은 투명한 그 관찰자와 같은 그런 언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미디어는 미디어 앤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미디어 인 앤 스로 소사이어티다 말합니다. 분명히 사회 안에 한 행위자이고 정치적 행위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언론은 그렇지가 않죠. 스로라는 말처럼 때로는 사회 바깥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탈과 진행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에 계시다가 뉴스타파에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기억나시겠지만 자기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언론사를 밖에 나가서 보게 되면 되게 신기해요. 내가 잘했단 말인가 싶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언론도 그렇죠. 언론도 한 사회에 가치체계와 규범만 갖춰 있다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왜 낯선 것인지 이해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타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립이란 말을 쓸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독립이라고 해서 한국 사회 바깥에서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럼 뉴스타파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참여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그걸 인식하는 방법은 뉴스타파가 워낙에 일을 열심히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탐사보도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온갖 집중이 거기에 갇히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만드는 콘텐츠와 기사밖에 보이지가 않죠. 한 걸음 바꿔도 물러나서 뉴스타파가 어떠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미디어와 사회에 대한 관점들은 뉴스타파에도 한번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앞부분은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굳이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너무나도 불투명합니다. 한 달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미국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렇죠. 취임 날부터 트럼프가 날리는 일성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학자 동생과 블록주의,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신자유주의라든가 세계화라는 그런 단어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혁과 내란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는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 딴 얘기 가서 죄송하지만 오늘 세미나 오기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눈치고 계시더라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는 법으로 정한 임기 3년입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엄청난 해임 사유가 없으면 해임할 수가 없는 자리고요. 한때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있었던 그 인물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다는 3년의 임기를 가지고서 방송 심의와 방송 심의의 규제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동스러운 시대에 어떠한 식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점검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전통 미디어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동안 이걸 저가 느끼고 있을까? 보면은 뭐 주위의 동료분들이 우리 회사 어려워, 우리 회사가 적자라고 하지만 뉴스타파에 있는 구성원들은 남의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뉴스타파 스스로가 물론 우리의 독특한 지위성이다 말씀드리지만 그건 좋지만 미디어 환경이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피부로 체감을 하시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언론사들이 어떠한 기사를 보도하고 어떠한 식으로 나가는가는 분명히 시장의 변동이나 정치적 압력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에 있는 압력과 시장을 보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 형편을 보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뉴스타파의 지위를 점검하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미디어 지역의 변화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두 발제자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널리즘의 원칙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랑 만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언론사는 망가질 수 있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은 사라질 수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널리즘의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불가항력적이고 비가역적이며 변치 않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두 번째 써놨던 저널리즘의 정치 체제 존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파성의 존속성과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우파와 세력들이 계속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공정성은 거대 야당과 여당 사이의 정치적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러지 못하는 사이의 공정성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의 정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언론이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독립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어느 편은 이미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 안에서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 체제 밖으로 벗어나려는 공정성을 보지는 않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정파성과 구분되는 체제 정성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저널리즘의 원칙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점점점 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독자는 누구일까? 뉴스타파의 콘텐츠를 본 독자는 누구일까 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사들이 우리의 독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인데 이 구독자와 조회수라는 것이 양적인 지표일 뿐이고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정파성과 그리고 독자를 찾지 못하는 언론이라는 이러한 미디어 지역의 변화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일종의 가짜뉴스 담론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든 또는 뭐 민주당에는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의 선거와 현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정통 탐사 저널리즘,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역 없는 탐사보도로 실행하는 언론, 그리고 뉴스타파의 설립 정신으로는 독립된 언론이라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정치 자본 권력에 대한 비판, 어떠한 성역도 없고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정치 자본 권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폭로에 대한 단발적이라는 말씀은 단발성 기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특정한 시기가 없는 부정기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앞에서 신우열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그러한 롱텀의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정기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는 독자들도 특정한 편성력이 없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어떤 탐사보도에 큰 기획을 내보내면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그런 것들 뉴스타파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영리 미담판인데 과연 비영리 미담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모든 언론사들을 구분할 때는 재원과 소유구조로 구분합니다. 상업재원이냐, 정부재원이냐,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냐, 분산되어 있냐라고 말을 하는데 자, 뉴스타파의 지위는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내부 구성원들이 잘 아실지 재단에 계신 이사님께 아실지 모르겠으나 재원과 소유구조라는 면에서 이 X축과 Y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비영리 미담파가 시장 자율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디펜던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인디펜던스는 그런 얘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자나 외부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인디 뮤지션을 얘기할 때 인디라는 말은 마치 자영업자와 같습니다. 자업자족이죠.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인디펜던스라고 한다면 아이솔레이션이즘의 말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본어 한글로 번역을 못했는데요. 한국어는 고립주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이즘이라는 것은 뉴스타파로 비유하면은 우리 눈앞에는 휴재원이 있어, 정치 권력이 있어, 독자들이 있어, 수많은 사회관계가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관계에 대해 반응을 하진 않아요. 그게 아이솔레이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립성을 이야기할 때 지금 뉴스타파는 인디펜던스와 아이솔레이션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고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과연 뉴스타파의 주요한 독자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약 3만 명에 달하는 지속적인 정기 회원들이 우리 독자이신가? 근데 그분들이 정말 매일 뉴스타파를 보시나요? 아니면 윤석열 검사를 검증하는 보도를 냈을 때 이탈했던 그러한 회원들, 그런 독자들처럼 또는 지금 탄핵 국면에서 보도를 할 때 일시적으로 후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회원들의 독자인가? 아니면 뉴스타파 뉴스 채널에 갑자기 막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을 누르시고 트래픽 올려주시는 일시적인 언론 소비자로서의 소비자가 뉴스타파의 독자인가?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뉴스타파 또한 모든 언론이 생각하는 중요한 독자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은 뉴스타파도 포함해서 내가 낸 보도가 어떠한 현실에 영향을 미칠 때, 변화를 가져올 때 그 만족감과 내 가치를 느끼죠. 뉴스타파의 보도로 어떤 법이 바뀌었다. 큰 효용감을 느낍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뉴스타파의 콘텐츠 또한 뉴스 취재 당사자 또는 비판하는 대상, 그 사람들은 주요 독자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독자는 한 명의 독자라고 해서 한 명의 독자는 뉴스타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상당수의 언론사 종사자들은 상상 속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 뉴스만을 보는 독자만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MBC 뉴스든 KBS든 모든 간에 보도를 할 때 어저께 뉴스 본 독자가 시청자가 이 뉴스를 볼 거야. 자, 다 자르고 보도하죠. 자, 근데 뉴스타파와 같은 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켰을 때 나한테 올라오는 수많은 알고리즘의 채널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극들을 갖다 어떻게 볼 것인가가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뉴스 독립언론의 법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찾아봤지만 해외 사례라든가 모델에서 뉴스타파와 같은 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유례 없는 독립언론이고 해외에서도 뭐 신일 박사님이 논문으로 소개를 했지만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언론임은 분명합니다. 법적 규정도 있지만 공영방송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신문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하는 아주 자유로운 지위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규제라든가 뭐 딴 규제에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되게 독특한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설립 배경의 특수성입니다. 설립 배경의 특수성인데 기본적으로 2012년 2월에 출범을 했을 때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만든 걸로 저 기억을 합니다. 한국 언론노조의 연장선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MBC라든가 KBS에 나오셨던 분들 해직 언론인들의 역량과 그리고 해직 언론이라는 상징성으로 만들어진 언론사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 특수성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독자와 수많은 타 매체와의 차별성에서 유효한지를 한번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위비스가 유튜브 중계됐구나. 죄송합니다. 당시 수많은 언론사들이 설립됐습니다. 독립언론이 국민TV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언론사 중에서 지금까지 12년을 넘게 버텨온 언론사는 뉴스타파가 유일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그럼 제가 뉴스타파의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립 12년이 됐고 3만이 넘는 회원을 가졌으면 우리는 이제는 사회적 자산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엘버트 허쉬만이라는 학자가 공공재를 정의할 때 이런 점을 합니다. 비배제성, 비평성을 많이 쓰고요. 내가 보고 쓰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공공재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돗물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돗물 잘 안 마십니다. 옛날처럼 안 먹어요. 근데 수돗물이 오염됐다고 난리를 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존재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가 쓰지 않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본다고 했을 때 뉴스타파야말로 그러한 언론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 3만의 수만에 달하는 그런 정기 회원분들이 뉴스타파를 매일 안 보신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뉴스타파에 후원하시는 이유는 독립언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초창기에 있었던 이러한 정신들에 대한 하나의 지지이자 뉴스타파 존재에 대한 후원이지 뉴스타파 콘텐츠나 어떤 지향에 대해서 그걸 맨날 보시면서 하시는 그런 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뉴스타파의 거버넌스 모델을 한번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이 설명을 좀 넘어가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미디어 거버넌스의 주체들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의 언론사들과 공영방송의 민영이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소유 및 내용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의회는 그 시민이라고 하는 또 유권자라고 하는 대의제의 대표성을 가지고 개입을 하면 재원과 기본권을 누린다는 점에서 시청자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미디어 종사자들 이 네 주체가 미디어 거버넌스의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주체의 견제와 합의로 이사회와 경영진이 구성이 되죠.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모델들이고 행위자들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에는 위 주체 중에서 정부와 의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부든 정치든 간에 이쪽은 우리가 독립해야 될 또는 비판 거리를 둬야 될 대상이지 이쪽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제공하고 기본권을 요구하는 시청자와 시민 그리고 내부 구성원만 존재를 합니다. 거버넌스 주체에서.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견제와 합의를 해야 되는 주체 또는 중재하는 주체가 뉴스타파 외부에는 없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뉴스타파 거버넌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봤는데 기본적으로 뉴스타파의 거버넌스는 5가지 단위로 구분된다고 보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임원추천위에서 구성되는 뉴스타파 재단 이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타파 재단이 갖고 있는 2가지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임원 선출권, 그러니까 감사와 대표자의 선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타파의 지원이 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뉴스타파 재단의 사무국이 있고 그리고 이 재단의 사무국과 뉴스타파가 서로 상호 연관이 지어서 이렇게 선순환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거버넌스 구조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가공된 줄 알고 있지만 다만 뉴스타파의 대표를 선출할 때 이사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추천위원회가 복수 2명의 후보를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을 받아서 재단 이사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어떤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타파 거버넌스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사나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위원회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콘텐츠 평가 회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콘텐츠 평가 회의가 전문가들이 콘텐츠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평범한 시청자의 눈으로 본 뉴스타파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갖다가 받는 것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부 시장자율성 보장기구 아마 저희 단협에 독립언론 시청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공영방송의 언론사들이 내부에서의 이런 지자체에서 보장기구를 할 때는 정치권의 압박이라든가 광고주의 압박 또는 사주의 압박을 위해서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뉴스타파한테는 거버넌스의 그런 주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자율성 규제라고 하는 것에 보장 기구가 과연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는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20년에 만들어진 지금 뉴스타파 함께 재단과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라는 이원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제가 건너 끼웠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지배구조는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은 재단과 뉴스타파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바로 제가 볼 때는 2020년 전에 뉴스타파 99% 위원회 총회 구조였다고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뉴스타파의 그 관리감독기구와 경영진이 같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뭐냐면 뉴스타파에 약 140명 정도가 되는 8개 그룹의 정유인 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총회 아래에 99% 위원회 대표 1명과 제작진 4명과 외부 4명으로 이루어진 99% 위원회가 사실은 감독, 경영 기능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 기능들이 여기서 대표를 갖다가 추천을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밑에는 자문위원회, 그리고 밑에는 또 집행위원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되면서 이것이 이제 서로 분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원 모델인데요. 이원 모델에서 재단 이사회가 임원에 대한 그 임명권을 갖고 있고 동시에 이사 구성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대표자를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재단 이원회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대표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재단 이사회가 기본적인 이런 모델에서 가져간 권한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기능은 굉장히 좀 축소가 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내부 제작이라든가 어떤 기획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해진 게 이겁니다. 관리 감독의 주체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경영을 누가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따 말씀드리지만 뉴스타파도 분명히 경영이 필요합니다. 상업 매체만 필요한 게 아니죠. 뉴스타파의 경영이 있는데 그럼 경영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원 모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단의 목적과 설립의 위상을 남겨준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설립 목적이 비영리 독립탐사 매체인 한국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의 편집권 독립, 재정 안정을 영속적으로 보장하고 연대와 협업을 통한 공적 자산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공고히 하는 지배구조 구축이다 라고 해서
2020년 초에 논의사항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로 있는 당위성과 현실성에서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 당시 이런 모델에서 뉴스타파 총회의 대표성이 매우 좀 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3만 명이나 되는 회원이 있고 있을 때 이 회원들로부터 대표성을 뽑아내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총회를 해도 많이 안 오시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표출 안 하십니다. 대부분 이런 조직의 경우에는 이런 대표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결과가 바로 재단이었다고 보이고요. 이러면서 대표이사 선출과 이사 임명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재단이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뉴스타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목적 사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시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 독립언론 네트워크 KINN이라고 하는 이런 그 100개의 독립언론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네트워크 중에서 지금 한 3개 정도의 독립언론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의 콘텐츠를 뉴스타파가 지금 퍼블리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 그리고 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독립언론의 운영 지원 및 탐사보도 지원을 위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수익 사업은 대표적으로 출판과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타파의 경영에 대한 문제가 재단이 하고 있는가라고 여쭤봤을 때 이게 좀 잠깐 의아했던 게 대부분의 언론사의 재단들은 수익 사업을 방송사를 통해서 하지 않죠. 주로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딴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뉴스타파 재단이 이런 수익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영화의 배급부터 확보까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이사회에 있는가라는 점이 약간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건 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도 우리가 그냥 책을 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출판도 정확한 그 아이템의 선정과 필자의 선정 그리고 디자인부터 편집까지 상당히 많이 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러한 그 전문적인 영역들을 이사회가 3명의 사복 직업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이사회 안에서 이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영위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단 센터라고 하는 이원 모델이 있는데 이 이원 모델의 평가를 해야 될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의 뭐 기준이나 모델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재단 설립했던 그 목적, 그 예정 지원과 뒷받침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이러한 명료성이 과연 실현 가능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뉴스타파 재단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사에 대한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KBS든 MBC든 어떠한 공영방송은 저 직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이 추상적인 기준이라고 있는데 뉴스타파 재단의 이사회에서는 그런 기준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스타파의 설립 정신에 동의하고 내부 이해도가 높은 인사다라고 하는 정도의 멘트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뉴스타파를 좀 이제 객관화하여 보기 힘든 그러한 지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벌써 12년이 된 뉴스타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자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 독자의 변화, 마치 뉴스타파의 재원을 거의 책임지고 있는 후원 회원들의 대표성을 이사회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되게 어려운 고민들, 바로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재단이 뉴스타파에 대한 권한이 무엇이고 권한에 따른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이건 모든 이사회가 다 똑같죠. 공영방송이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든 재단의 이사회는 이런 책임을 집니다. 이사 임명 권한과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한에 따른 이사회의 책임을 과연 누가 묻는가? 그리고 이사회가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들만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질문들이 이원구조와 갖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사이에서 재단이 뉴스타파에 경영을 할 것인가 뉴스타파가 스스로 경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충돌을 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인 경영과 편성, 편집 독립성의 문제는 독립언론 경영과 일반 언론사 경영의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성도 있습니다.
물론 독립언론의 경영이 수익과 성과를 목표로 하진 않지요. 근데 독립언론에서는 우리처럼 뉴스타파처럼 수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회원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일시적이든 정기적이든 그런 회원들 베이스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뉴스를 한다면은 이 경영과 편집 자율성에 엄중한 부분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뉴스타파가 애당초에 설립 목적을 퍼포스라고 한다면 정세의 변화, 사회의 변화, 정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일종의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은 계속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의 권력 이행기 또는 뭐 그것이 기후위기가 됐든 아니면 저기 진보 주체 구성이 됐든 간에 이런 변화에 따라서 뉴스타파는 중기적으로라도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스스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경영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적 책임 아래에서 뉴스타파에는 여기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올 한 해의 연간 목적이라든가 그런 오브젝티비티라는 연간 경영 목적을 세우는 것이 저는 이 세 가지 모델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상적으로 본다면 재단이 이미 2개를 해야 되죠. 2개를 해야 되고 뉴스타파는 이것들을 갖다 경영 목표를 보고는 쓰기를 가능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재단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따가 논의가 돼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타파 독자의 세 층이 이 아까 스팀원들이 이 세 층입니다. 이 세 층이와 또 하나는 이 세 층 중에서 어디에 우선을 줄 것인가가 뉴스타파 경영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뉴스타파 콘텐츠들이 다양한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류 언론이 전달하지 않는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 권리를 위한 보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계엄과 탄핵 국면처럼 이슈의 맥락을 따라가는 보도가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타파가 계엄이 됐을 때 지난주 주간 뉴스타파를 되게 잘 봤습니다. 다른 뉴스들이 다 그냥 연속적으로 할 때 주간 뉴스타파가 15분의 분량으로 정말 간명하게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의 맥락 중심 보도죠.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타파의 원천이자 베이스인 권력 비판의 단속적인 탐사 보도입니다. 이 세 개의 보도 라인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고 어디에 중점을 두면서 이 세 그룹에 누구를 맞출 것인가가 바로 경영 전략입니다. 그럼 이러한 경영 전략들을 재단이 세우고 있는가? 또 뉴스타파가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들은 분명히 좀 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뉴스타파 경영에는 공적 지원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회원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뉴스타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공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모델을 찾다가 미국의 NPR을 봤는데 사실 NPR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거의 작살이 나는 방송사입니다. NPR의 재원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일종의 신디케이트처럼 지역 언론사에다가 메인 뉴스를 공급해주는 공급자의 기능으로 오는 수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후원 회원들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NPR은 공익 캠페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환경단체이든 간에 공익재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익재단은 NPR이 갖고 있는 독자들을 보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대부분의 언론사들, 특히나 지금의 언론사들 광고는 언론사에 개입하기 위한 보험성 광고잖아. 근데 실제로 이런 공익재단이나 단체들한테 필요한 그 광고는 3만 명이나 되는 뉴스타파의 독자들입니다. 독자들을 주목을 원하는 광고주와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광고를 주는 광고는 다른 문제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뉴스타파의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재단에 기속될 것이냐, 재단이 지금 그런 경영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면 뉴스타파에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길어졌는데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환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광훈 목사가 애국 시민들에게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합니다. 그거 저기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말인데 갑자기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 난동처럼 불법 폭력 시위에 엄단하겠다라는 말은 과거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러한 직업을 난동하는 그러한 극우실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뉴스타파의 후원 회원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되게 이거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길지만 기본적으로
에버턴 슈만의 그림입니다. 한 조직에서 우리 회원이 되겠죠. 회원들이 그 여러 가지 항의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가거나 엑시트하거나 또는 보이스,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 뉴스타파의 회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이상적인 회원들은 강하게 항의도 하고 강하게 이탈도 하는 그런 회원들입니다. 이런 회원들이 있을 때 조직이 건강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죠.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콘텐츠에 불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확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 얘기는 항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탈을 하는 거죠. 뉴스타파에서의 이런 그 회원들의 행동은 바로 여기와 여기에 걸쳐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뉴스타파가 반응하는 그 당시에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는 이 조직이 퇴보한다고 했을 때, 조직에 불만이 있을 때 회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아, 나는 나갈래, 이탈할래. 어떠한 회원들은 항의를 합니다. 전화해서 항의하고 댓글 달로 항의하고 메일로 항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뉴스타파도 두 가지를 반응합니다. 뉴스타파는 회원들이 이탈을 할 때 우리 뭔가 이상해?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탈보다는 저 변화가 빗발칩니다. 왜 뉴스가 이상해요? 콘텐츠가 이상해?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항의할 때 반응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뉴스타파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이겁니다. 항의에만 민감해요. 누가 전화해가지고서 막 난리를 치고 이게 뭐냐, 취재원이 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회원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잘못했나봐. 우리 한번 성찰해보자. 이 항의는 민감한데, 그 조직원들은 이탈로만 대응할 됩니다. 항의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뉴스타파는 항의에 익숙하지만 이탈에 반응을 하지 않고 조직원들이 이탈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이런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게으른 과정체제이자 관료제 조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항의와 항의가 이 두 개가 서로 겹쳐진 거죠. 구성원들의 충성심이 상당히 폭발하고 있고 민주적으로 반응하는 조직이 바로 가장 좋은 조직인데, 그렇지 않고 회원들이 항의할 때만 반응을 하고 이탈에는 누가만, 회원들을 항의는 하지 않고 이탈만 하는 그러한 조직, 이게 가장 위험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뉴스타파가 과연 지금 우리가 회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 고민은 그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공동체라든가 단체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3만이라는 회원들이 적극적이고 또 액티브하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침묵하시죠.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세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회원들을 자꾸 뉴스타파로 불을 댑니다. 오시라고. 거꾸로 뉴스타파나 또 조직들이 하나의 중간 조직을 가지고 거의 시민단체를 얻는 과연 회원들한테 다가만 가면 회원들은 자신들의 취향과 자신들의 관심사로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그런 경험들은 몇 년 전에 언론노조에서 2년 동안 시행했던 시민미디어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오라고 하지 않고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제와 젠더, 기후위기, 환경, 지역, 보도의 문제점 같은 것들도 모두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의견을 갖는 식으로 모니터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활동적인 방법이었고, 이러한 방식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식의 회원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뉴스타파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탐사보도를 하는 곳이야. 우리는 독립 언론이야. 우리에게는 제자자율성이 있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내용, 본질을 가지고서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KBS 공영방송과는 뭐가 달라? 우리는 상업방송과는 뭐가 달라? 우리는 한겨레하고는 뭐가 달라라고 하는 차이와 비교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주의를 봐야 됩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이나 경쟁 환경 속에서 뉴스타파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글에 쓴 건데요. 우리는 과연 양당 정치라고 하는 이 답답한 양당의 정치 시를 벗어난 또 다른 공정성을 갖다고 흐르고 있는가?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를 비판을 할 때 양비론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비론을 갖다가 우리가 버텨내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뉴스타파의 설립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독립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지만 그럼 뉴스타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프로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모든 투쟁과 저항에는 무엇보다 후원도 있지만 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의 물음들, 바로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뉴스타파가 정말로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이제는 너무 퇴색되어버린 진보라는 말들을 뉴스타파가 좀 새로 만들고 이제 오염되어버린 진보 언론의 정체성들을 뉴스타파가 제대로 보여주는 진보 언론의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재단과 거버넌스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시간을 오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